We've lost dancing. This year we've had to lose our space. We've lost dancing. 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팽잉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시네필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제75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고 제95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죠. 다들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입니다. 포스터에 당당하게 자리 잡은 포브스 선정, 올해 가장 웃긴 영화,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라는 문구만 보아도 상당히 높은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슬픔의 삼각형은 5월 17일에 개봉한 이후 다양한 영화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없는 풍자와 블랙 코미디의 항연을 그리고 있다는 슬픔의 삼각형.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에 앞서서 오늘 신작 투파보기 코너를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큐티입니다. 패널분들을 소개하였으니 이제 신작 투파보기 슬픔의 삼각형 1부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슬픔의 삼각형 포스터에 적힌 포브스 선정, 올해 가장 웃긴 영화,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라는 문구에 대해 인정하시나요? 저는 가장 웃긴 블랙 코미디 영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쿼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웃음 포인트가 잘 맞았고요. 특히나 그 챕터 1에서 연인 둘이 계산서를 두고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연애를 하면 데이트 비용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조금 그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켜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일단 스포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영화 보기 전에는 그냥 아무 정보 없이 봤어요.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 그 포스터 문구를 봤을 때는 그냥 가볍게 킬링타임용으로 재밌는 뭐 B급 코미디 영화인가 보다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막 그렇게 맘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는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좀 진지하게 봐가지고 약간 이게 왜 웃기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전 되게 웃었는데 그냥. 저도 그냥 반대였던 게 맘 편하게 약간 웃은 영화였거든요. 맞아요. 약간 오랜만에 육성으로 약간 웃음을 터뜨린 영화였고 아직 뭐 올해가 좀 남긴 했지만 올해 약간 가장 웃긴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영화의 포스터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네요. 역시 함축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긴 영화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코너가 신작 투파보기인 만큼 영화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의 삼각형은 총 3부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방송 1부에서는 슬픔의 삼각형 챕터 1, 챕터 2에 대한 이야기, 방송 2부에서는 슬픔의 삼각형 챕터 3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영화 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챕터 1에 대해 다루어 볼 텐데요. 쿼카님, 슬픔의 삼각형 챕터 1의 내용은 어떤가요? 네, 영화 슬픔의 삼각형 챕터 1은 칼과 야야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모델 커플인 야야와 칼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야야는 잘 나가는 여성 모델이고 칼은 야야에 비해서는 무명에 가까운 남자 모델입니다. 칼은 자신보다 수입이 많은 야야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데 인색한 것을 두고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는 야야에게 우리가 전통적 성 역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서로 평등한 사이였으면 좋겠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말다툼 뒤 혼자 남게 된 칼은 페미는 무슨? 이라고 말하며 시퀀스는 막이 내립니다. 네, 다들 슬픔의 삼각형 챕터 1 어떻게 보셨어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연출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도 아까 사실 이렇게 다다님처럼 약간 영화에 대한 정보 없이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영화에 대한 정보가 좀 애매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고편 보고 약간 배가 침몰하는 얘기겠다 생각하고 재밌겠다 하고 약간 봤었는데 약간 챕터 1도 좋았고 일단 저는 프롤로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프롤로그가 약간 맞아. 노래부터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바운스 있고 약간 맞아, 젠틀몬스터 맞아요. 매장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맞아.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을 한다는 느낌을 약간 저도 많이 받아서 약간 시작 장면부터 이목을 끌어가지고 약간 이 영화가 재밌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공감합니다, 진짜. 그럼 다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앞에 말씀하셨듯이 그 모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남자 모델들이 인터뷰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영화 보기 전에는 이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 삼각형 수학 별로 안 좋아해서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약간 삼각형? 뭐 수학?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단어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하는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럼 코카님은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신가요? 저도 큐티님처럼 그 프롤로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모델들 인터뷰하잖아요. 네네. 근데 발렌시아가 H&M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발렌시아가 얘기할 때는 되게 도도하게 뭔가 그렇게 하는데 H&M 할 때는 완전 화목하고 그리고 또 남주가 멍청한 표정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연기 잘해. 그 점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야야라는 인물 자체가 약간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던지면서 시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어요. 근데 전 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연출 중에 하나가 야야가 이렇게 패션쇼를 걷잖아요. 근데 낙관주의를 가장한 냉소주의 이런 거니까 막 뒤에 패션쇼 할 때 막 이렇게 근데 문구들 뜨는 문구들을 보면서 뭐지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하면서 막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의미 없는 문구들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의도적으로 보여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봤던 게 그 많이는 평등하다 약간 이런 문구가 뒤에 보이는데 영화 느낌으로 봤을 때 딱 봐도 이제 많이는 평등하지 않은 상황이 보여지는데 약간 뒤에 그냥 장난식으로 띄우는 약간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아, 이 영화가 약간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구나 약간 짐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챕터 1에서부터. 맞아요. 그래서 1부는 두 인물 칼과 야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그 배우들의 연기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 특히 야야 역을 맡은 샬비딘 크릭 배우님은 연기가 또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실제 모델이시기도 하고 이제 뭐 약간 진짜 인플루언서 느낌이 나가지고 맞아요. 인플루언서. 뭔가 이질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챕터 1에서 이제 싸우는 감정 연기 하실 때도 되게 뭔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원래 배우신 줄 알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연기라고 하신 거 되게 놀랍네요. 저는 그 남자 배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네네. 계산서를 두고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아. 그때 남자가 호구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 웹 예능에 JB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살짝 그런 느낌, 진짜 너무 좀 찐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근데 조금 다르게 느꼈던 게 제 지인 중에서도 이제 남자가 약간 찌질하게 느껴졌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저는 막 그렇게 와 찌질하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되게 약간 이런 거 갈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단 저는 그 아야 역할 하신 분 진짜 연기가 처음인 게 안 믿길 정도 정말 섬세한 감정선까지 잘 연기해 주신 것 같고 실제로 요즘 세대에 있을 법한 인물 맞아요, 진짜로. 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매력적인 페이스, 얼굴 맞아요. 너무 진짜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부에서 계산서 가지고 싸우는 거랑 엘리베이터 장면이랑 방에서의 장면 그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오히려 약간 연참 보는 기분?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칼의 대사 중에 남녀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러한 대사가 있는데 그러면 약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걸 좀 연장선으로 해서 남녀의 역할이란 게 실제로 현실의 사회에서 좀 미비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악습이나 관습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인상 깊었던 대목이 야야와 칼이 호텔에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야야가 자신의 수입이 더 많음에도 레스토랑을 결제하지 않을 이유를 자신이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그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고 그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지 칼의 애티튜드를 살피는 용도로 계산 안 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질문처럼 이제 실제로 남녀라는 게 이제 크게 없어진 사회에서 은연중에 남아있는 관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약간 결제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눈치 싸움. 물론은 요즘에는 뭐 많이 더치페이 하니까 그렇죠. 더치페이 많이 하죠. 더치페이가 최고죠. 그러면 코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별 생각은 안 들었고 그냥 재밌게 연출이 돼가지고 그 점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요즘에 또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녀 서로 이제 조심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것들이. 그럼 다다님은요? 저는 이제 감독이 되게 좀 잘 건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진짜 이슈가 되는 문제기도 하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 데이트 통장, 더치페이 이런 거가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 저는 약간 뭔가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좀 재고 따지고 하는 게 살짝 조금 뭔가 슬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슬픔의 삼각형인가? 좀 약간 연인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건데 막 너가 돈을 얼마 더 내니 뭐 맞아요. 우리 10원까지 단위까지 쪼개가지고 너 내라 이런 거 약간 저는 사실
약간 선호는 조금 하지 않나요? 선호하지 않거든요. 저 좀 경제적 더 많은 사람이 좀 더 내거나 아니면 누가 한 명 밥 사면 누가 커피 사던가 다음에 밥을 사던가 맞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그냥 요즘 진짜 저희 세대를 좀 잘 건든 장면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감정이입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저는. 진짜 그래서 진짜 왜 저러지? 물론 따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현실에서 만약에 내 애인이 저런다? 내가 내고 만다. 그냥 카드 내가 내고 만다 하고 이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만약에 없어요 카드에. 그럼 어떡하실 거죠? 현금빵. 내가 낼게 하고 했는데 카드에 돈이 없다? 예. 내가 보내줄게.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아. 있어요. 저 내가 계산한다 했는데 진짜로 통장 없었던 잔고 거. 부족이 돼가지고 그 카카오페이로 보내줬어요. 아, 와, 진짜 현실에도 보내주는구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구나.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부 상황이 스틸런드 감독이 부인과 실제로 벌였던 논쟁을 재구성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감독의 성격이 영화 속 칼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현실 반영했다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를 영화에서 네네. 잘 풍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슬픔의 삼각형 챕터 1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함축적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뭔가 거칠애를 풍자하는 듯한 그런 음. 느낌? 여자가 이제 잘 나가는 모델인데 카드 결제가 안 되잖아요. 맞아. 거기서 일단 제일 많이 느꼈고 그 명품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는데 카드에는 정작 돈이 없는 맞아요. 막 그런 게 되게 좀 아이러니했다. 그리고 요즘 뭔가 SNS 같은 것들도 많이 떠올랐어요. 네네네 맞아요. 네, 이것들이 근데 이제 챕터 2에서 뭔가 좀 더 집중적으로 저는 다뤄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챕터 2를 들어가기 전에 좀 예열한 느낌이라고 맞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큐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허카님이랑 비슷한 의견인 게 이제 챕터 1에서는 뭐 메시지 전달이 막 크다기보다는 이제 프롤로그와 같이 상황 설정을 좀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2, 3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챕터 1에서 다루던 젠더 갈등을 이제 안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느낌. 그래서 영화를 이제 다 보고 나면 머릿속에 많은 갈등들이 남은 채로 영화가 끝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계속 한 챕터마다 하나의 문제를 안고 가는 느낌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다님은요? 저는 일단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계층에 대한 풍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성과 남성, 모델계의 계급 차이, 뭐 연인 관계, 약간 이런 자본주의 같은 형태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느낀 거는 그 패션쇼를 시작하기 전에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자리를 비켜주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과 대비되게 패션쇼는 평등이라는 주제를 내세우면서 쇼를 하지만 막상 그 여자 모델은 평등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좀 저희 사회를 약간 풍자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공감이 가는 게 특히 저는 그 모델계라는 상황을 되게 잘 활용한 것 같아요. 모델계에선 특히나 아직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런 한 점이 약간 사회의 전반적인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구조와는 어긋나니까 칼과 야야라는 같은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두 남녀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긴장감을 잘 활용해서 상황을 더 국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화 슬픔의 삼각형 챕터 1 칼과 야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현실을 엄청나게 풍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챕터 2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슬픔의 삼각형 공식 포스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호와 유람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챕터 2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다님, 슬픔의 삼각형 챕터 2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슬픔의 삼각형 챕터 2는 요트라는 타이틀로 2억 5천만 달러짜리 초호화 크루즈에서 시작합니다. 인플루언서인 야야는 협찬을 받아 칼과 함께 크루즈에 올랐지만 나머지 승객은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엄청난 자본가들입니다. 크루즈 위 다양한 자본가들은 점잖은 척을 하기도 자신의 돈을 과시하기도 또 한편 평등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 선장이 주최하는 선상만창 자리에서 크루즈 여행은 해적들로 인해 그만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그렇죠. 그 요트라는 그 챕터가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챕터 2 요트 어떻게 보셨어요?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은 그 요트라는 설정 자체가 일단 좋았고 어쨌든 갇혀 있는 네네.
그래서 이 요트가 약간 작은 사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승객 몸매 좋은 선언을 내쫓기도 하고 뭐 승객은 이제 선원에게 물놀이를 강요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맞아요. 여러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결국 가장 낮은 계급으로 은유될 수 있는 해적한테 이제 크루즈가 침몰되고 사회 계급 갈등에 은유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에 자본에 의해 굴러가는 세계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크루즈 자체가. 맞아요. 전 챕터 2 이거 요트 보면서 가장 많이 웃었거든요. 특히 그 장면 중에 우리는 다 평등하잖아 하면서 승조원한테 워터 슬라이드 타라고 계속 시키잖아요. 근데 그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장면이 너무 웃겼는데 특히 그 승조원 표정 연기가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요. Yes, I know, yes 막 이러는 게 맞아. 너무 웃겨가지고 보면서 계속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속으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래서 자기 집에서 이제 고용해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좀 진상짓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놀라고 해도 진상짓이야 그건. 맞죠? 저는 구토 장면 아시죠? 막 분실 쏘를 하잖아요. 거의 막 싸이 흠뻑 좀 마냥 다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비위가 진짜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못 봤어요 그 장면을. 진짜 자꾸 저도 토할 것 같아가지고. 전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웃음만 나왔는데 그 장면. 그래요? 네. 저는 속이 막 뒤집어지고 느글거려가지고 저는 제대로 못 봤는데 되게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술 먹고 다음날 져갖고 되게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런 현실적인 장면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도 진짜 속 안 좋았어요 보면서. 전 또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난리가 난 그 크루즈에서 미국인 마르크스주의자 성장과 러시아 자본주의자 디미트리 그 사람이 만취 한 상태로 막 토론을 하고 막 명언 대결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 이게 블랙 코미디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미국인 마르크스주의자랑 러시아 자본주의자 이 캐릭터 설정 자체가 너무 웃겨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아까 그 챕터 2에서도 뭔가 거칠애 같은 거를 풍자한다고 느꼈는데 책 같은 거 가져와서 거기 안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지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하는 거 보고 뭔가 좀 많이 느꼈어요. 요즘에 반지성주의 뭔가 이런 것도 좀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 원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얕은 지식으로 이제 막 발설하는. 맞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또 아까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2부에서 특히나 인상 깊을 수밖에 없는 씬이 있잖아요. 그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요트가 파도에 의해서 심하게 흔들릴 때 승객들의 토사물이 가감없이 나오면서 관객들의 슬픔의 삼각형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한편으로 이 촬영 방식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이러한 방식의 연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약간 멀미가 나는 연출이라고 할까요? 약간 먼저 흔들리. 그냥 카메라가 양쪽으로 회전하면서 찍히는 연출이 저도 되게 좋았는데 계급의 위계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을 약간 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챕터 2가 가장 좋았는데 챕터 3개 중에서 이게 뭐 제가 뭐 더러운 걸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지인 중에서도 이 챕터 2가 싫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약간 더러워가지고 비위가 상해서 가인님처럼.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사실 좋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약간 뭐랄까 그 비행기에서 난기를 겪을 때 약간 승무원들은 태연한데 그 승객들은 되게 동요하는 그런 느낌이 살린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재밌었어요. 약간. 맞아요. 저는 구토 장면이 의미하는 바도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 약간 밑바닥, 자본가들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그들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원초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토하는 상황을 만든 게 장본인이 자본가들이잖아요. 갑질해서 워터 슬라이드 타게 했고 그것 때문에 요리사들이 워터 슬라이드 타서 음식의 맛이 변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자본가들도 원초적으로는 인간이다. 이거를 되게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서 저는 그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구토가 되게 상징적이라고 느껴졌는데 일단 그 졸부 있잖아요. 그 비로 사장님? 비로 사장님 아내가 되게 교양 있는 척하고 맞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비로 사장님은 자기가 똥 판다. 막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가감없이 말하고 그런데 이제 토를 하는 장면에서 사장님은 토를 안 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토를 안 하고 아내는 되게 많이 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척하는 게 되게 역겹다고 감독이 말하는 것 같아서 그 장면으로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다다님은? 저는 약간 이게 슬픔의 삼각형이 미간을 찌푸릴 때 나오는 맞아. 그 삼각형이라고 나오잖아요. 네네. 감독이 일부러 이렇게 관객도 이 어지러움과 구토를 느낄 수 있게 카메라를 설정하고 촬영을 해서 저까지도 이제 울렁거릴 정도로 네. 진짜 인상을 찌푸리면서 봤거든요. 아 진짜 이거 언제 끝나 이러면서 안 끝나더라고요. 계속 맞아, 그 장면이. 길었죠. 장면 길었어요. 감독이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객들에게 슬픔의 삼각형을 일부러 만들게 하려고 연출했던 거면 되게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그 2부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자본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자본가 캐릭터 있으세요? 저는 그 이제 무기를 판매하는 그 부부가 있잖아요. 네. 아, 맞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야야랑 칼한테 소개할 때 자신들은 평화를 위한 상품을 판매한다. 아,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에 그 자신들이 만든 수류탄으로 이제 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단두대에서 가장 먼저 잘리는 사람이 밧줄 만든 사람이라고. 그 장면이랑 되게 맞게 좋네요.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 인덴볼켄 계속 아, 인덴볼켄 무쇠 계속해서 외치는 자본가. 큰 이유는 없지만 그냥 그 단어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그 배우의 연기가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그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큐티님은 어떤 캐릭터가 인상 깊으세요? 네 저도 뭐 여러 캐릭터들이 다 생각이 나는데 아까 쿼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류탄이나 지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막 사랑을 위해서 건배를 하고 이제 뭐 똥파리라고 지칭되는 그 러시아 공산주의자가 자본주의의 약간 핵심을 깨놓고 이제 부를 축적하고 하는 게 약간 설정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거기서 좀 웃음을 자아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하신 것처럼 수류탄에 죽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좀 재밌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 슬픔의 삼각형 2부 요트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트가 하나의 사회처럼 표현이 돼서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계층 간의 갈등 그런 걸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계층에 의한 그런 걸 좀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커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앞에서 되게 강조를 했는데 교양 있는 척하고 되게 지식 있는 척하고 뭔가 이런 척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역겹게 생각하는 감독의 의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챕터가 아닌가. 그럼 큐티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도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요트라는 구조 자체가 뭔가 좀 더 큰 범주를 은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게 아마 저희 사회를 은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챕터 2 요트를 보면서 되게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싶구나, 많은 것을 비판하고 싶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 선장과 디미트리 대화 보면서 그 자본주의랑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올 때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웃겨가지고 많은 것들을 비판하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2부 요트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부에서는 슬픔의 삼각형 챕터 1과 챕터 2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답게 함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대화가 끊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영화에 대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다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2부에서는 블랙 코미디의 정점을 향해 달려나가는 슬픔의 삼각형 챕터 3에 대한 이야기와 영화 외적인 이야기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신작 토파보기 슬픔의 삼각형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슬픔의 삼각형 OST죠. 듣기만 해도 호화로운 크루즈가 떠오르는 것만 같네요. 레이디 듣고 2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Hear me tonight, 'cause my feeling is just so right.
신작 토파보기 슬픔의 삼각형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했듯이 2부에서는 영화 슬픔의 삼각형 챕터 3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삼각형이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큐티님, 슬픔의 삼각형 챕터 3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챕터 3는 섬입니다. 초호와 유람선은 전복이 되고 수많은 탑승객 중 고작 7몇 명이 살아남아 무인도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들에게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망연자실하는 찰나에 구명정 속에 탄 아비게일이 마지막으로 해변에 도착하여 총 생존자는 8명이 됩니다. 생존자들은 대책을 강구하지만 상류 측 승객은 정작 섬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아비게일만이 물고기를 잡고 불을 피울 줄 아는데요. 아비게일은 자신의 이러한 힘을 통해 여성 중심의 모계 공동체 생활을 만들어 나갑니다. 아, 네, 그렇죠. 챕터 3도 되게 재밌는데요. 그러면 이 챕터 3 후반부에서 좋았던 연출이나 설정 있으신가요? 다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처음 무인도에 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여기서 또 몇 명 죽겠구나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위계질서가 있던 배 위를 벗어나서 위계질서가 없는 무인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아비게일이 나타나면서 또 다른 위계 질서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생존하는 모습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능력 있는 자가 상위권이 된다는 질서를 아는 그 상위권 계층들이어서 그런지 이제 무인도에서 능력이 있었던 아비게일에게 순순히 캡틴 자리를 주고 하위 계층이 되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들 안 싸우고 좀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은근 순하고 은근 착한 듯 약간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거 웃겼어요. 그럼 큐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챕터 3도 되게 좋았는데 일단 영화 자체가 볼거리가 되게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타이타닉이 끝나고 이제 소설 파리대항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지루함이 전혀 없었고 엄청난 연출 방식이라기보다는 일단 설정 자체로 웃음을 주는 영화였던 것 같고 저는 특히 그 장면이 되게 웃겼는데 그 사냥을 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제 당나귀였나? 네, 당나귀였나 뭔지 당나귀 그 맞아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그걸 찬양을 하는데 바로 안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찍어 내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약간 원시로 돌아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벽화를 새기고 하잖아요. 되게 웃겼어요. 약간 그 크루즈에서 이제 침몰을 하고 무인도로 넘어와서 다시 원시 생활로 돌아간 느낌,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저도 약간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후반부에 보면은 야야랑 그 예전에 캡틴이었던 그 분이 원시 부족처럼 무슨 액세서리 같은 거를 막 돌로 꼬매서 만들고 다니거든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커카님은 인상 깊었던 연출 있으신가요? 저는 연출이나 설정은 아닌데 그 되게 재밌게 본 장면이 이제 프레첼 장면이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원래 한 개씩만 먹자 막 이러면서 한 개를 꺼내고 근데 먹어보니까 더 먹어야겠다 해서 막 다 먹고 이제 다음날 걸리니까 그 음식 금지당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그 장면.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 그 살아남은 8명이 인간 그 군상의 모습을 되게 잘 보여준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골고루 약간 상징적으로 모여있는 느낌? 인간, 사회의 그런 계층을 대표하는 인간상들을 잘 꾸린 느낌? 그래서 남성, 여성, 뭐 중년 여성, 어떻게 보면은 약간 뇌졸중을 가져서 장애인 있고. 계층도 있을 수 있고 흑인 분도 한 분 계셨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그 8명의 그 구성 자체가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 아까 다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다들 착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그 아까 전에 프레첼 장면 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칼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챕터 1에서는 칼이 야야에게 자신을 진짜 사랑하게 만들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3부에서는 이제 칼이 에비게일에게 자신의 육체를 뭐 재화 가치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이러한 행동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초반에는 이제 구명정으로 네네네, 맞아요. 갔을 때 초반에는 되게 그거를 직접적인 장면을 안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뭔가 칼도 이제 좀 뭔가 받아들였다? 막 이런 상황을 그거를 이제 시작점인 것 같이 뭔가 보여줘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고 칼의 이런 선택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면은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은데요. 우라통이 막 튀미죠. 맞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가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야 되고 또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비슷하게 느꼈는데 저도 처음에 보다가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다가 갑자기 내가 되게 이상하다 약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느낀 장면이었는데 약간 그냥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파는 게 이제 어느 순간 제가 담담하게 납득하고 있는 제 자신이 약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약간 좀 어색했고 그리고 또 영화 끝나고도 이제 생각에 좀 골똘히 잠겼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얻은 프레첼 족족 야야한테 주잖아요. 저는 자신의 몸을 판 대가로 칼이 갑의 위치에 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왜냐면 캡틴의 옆에 있는 거니까. 그죠. 물론 졸롱 당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갑의 위치에 갔잖아요. 근데 앞서 일부에서 나왔듯이 칼은 평등이라는 생각을 달고 다니잖아요. 막 남녀가 평등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우리 사회가 맞아요. 평등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하고 다니던 사람이 근데 칼이 좀 자기가 자원해서 갑이 된 게 아니라 얼떨결에 픽 당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칼도 이 상황을 막 달가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죠. 맞죠. 저였으면 다 부시지. 칼 이제 자고 있을 때 이제 돌로 돌로 어떻게 하죠? 이제 찍나요? 네, 다른 세계로 보내버려야죠. 다른 세계. 근데 또 그런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 진짜 연인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둘이서 막 약간 애칭도 부르고 자연스럽게 맞아요. 뽀뽀도 하면서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설마 칼도 그럼 이제 에비게일한테 약간 호감을 느낀 건가?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비게일 말하신 거예요? 저는 야야 헷갈렸어요. 아비게일이랑 그 구명정 안에 그 어우. 장면 보여줄 때 되게 연인처럼 행동하는 장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윤리적으로 어려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전 그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 호루라기로 막 맞아요. 조롱하잖아요. 조롱하면서. 맞아요. 근데 막 하지 말라고 폭력적인 건 전혀 아닌데 지들끼리 막 웃고 맞아요. 그게 되게 뭔가 순진하면서 근데 자기도 자기가 잘못된 거 아니까 그러지 그쵸. 않았을까요? 되게 난처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결말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아비게일은 야야를 돌로 내려쳤을까요? 이거 정말 약간 얘기 많이 나올 맞아요. 것 같은데 코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내리친 것 같고요. 뭔가 의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구명정에서 나갈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얘기할 게 있다. 야야랑 둘이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이제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은 느낌? 그때? 난 무조건 이 친구를 죽여야겠다. 나갈 때부터요. 네. 그 애초에 그 그럴 수도 가는 있겠다. 목적지가 산이었고 뭔가 밀어서 하면은 아무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제 탈출한다 쳤을 때 자기는 다시 이제 그런 암울한 현실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원래 애들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내리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또 칼이 달려가가지고 이제 발견하고 그 사람도 이제 응징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많은 얘기가 펼쳐지네요. 큐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내리쳤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그 리조트를 발견한 순간 이제 마음이 변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자신이 구축해온 이제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니까 그 마지막 대사가 무슨 이제 아비게일이 이제 자기 매니저로 일하면 되겠다 약간 맞아요. 이런 대사였는데 좀 빡칠 것 같고 그 얘기 들으면은 솔직히는 이제 내리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열린 결말로 끝나서 좋았던 게 약간 영화가 이제 내리 찍혀서 죽은 야야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내리 찍지 못하고 뉘우치면서 한숨을 쉬는 뭐 아비게일의 모습으로 끝났으면 오히려 조금 더 찜찜했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열린 결말로 끝나서 더 깔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다다님은 저는 그 산에 데려간 게 처리하려고 갔다고 해석을 안 했고 대화를 풀려고 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구명장에서 그냥 얘기를 하자, 우리 맞아요. 관계에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한 것부터 뭔가 단결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비게일은. 근데 이제 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 리조트를 발견하게 되고 근데 사실 이 상위 계층들이 하위 계층인 척하고 있었지만 은연중에 속으로는 나가면 얘 어차피 내 미친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야야가 나중에 나가면 내 비서하면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맞춰주고 있지만 나가면 넌 내 미치야라를 맞죠.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건든 거죠. 발작 그쵸. 버튼. 표정이 진짜 무섭잖아요. 막 이렇게 너무 무서웠어요. 완전 클로즈업이 돼서 그래서 아마 아비게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은연중에는 하위 계층인데 여기서만 상위 계층인 척 보이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직접 들으니까 여기서 얘를 데리고 나가면 진짜 자기 또 돌아가겠구나 싶어서 저도 내리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너무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그냥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되게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감정이입하면서 봤거든요. 난파돼서 표류돼서 왔는데 사실 그게 대형 리조트였어. 그러면 당연히 탈출하고 싶은 그런 희망적인 미래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보니까 내리쳤을 것 같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그 결말 장면 얘기해 주셨잖아요. 결말 장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진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나서 뭐야 이게 끝이야? 하고 저는 계속 스크린 멍 때리면서 막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면에 대해서는? 저도 방금 얘기하셨듯이 너무 끝난다고? 약간 날 몰카하나? 맞아요. 4부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엔딩 클레딧이 올라가면서 그냥 계속 저도 띵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아마 칼이 야야를 구하러 달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그 장면에서. 아니면 솔직히 양심이 너무 없어. 근데 저는 약간 되게 웃으면서 달려가지 않았어요? 되게 한이에 그래요? 찬 저는 모습. 그거 못 봤는데 그거는. 저는 좀 아파가지고 막 여기 긁히면서 네, 그런 웃으면서 느낌인 달리는 거로 봤거든요. 아, 이제 뭔가 방금 다다님이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살짝 이제 자기가 한 잘못들 그런 것들을 이제 뉘우치려고 이제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이제 진짜 풀자 뭔가 이런 느낌을 네 받았어요. 저는 그 구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약간 이상한 낌새 느끼고 아. 약간 구하러 가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전 되게 웃으면서 달려간다고 약간 기분 좋게 달려간다고 전 되게 다시 내가 한번 봐야 되겠네. 네, 제가 기억이 약간 이상하게 된 건가? 이 생각 들어가지고. 근데 저 이렇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뇌졸중 걸린 여성분 인덴볼켄 씨. 인덴볼켄 씨라고 합시다. 그 리조트 나오기 장면 전에 어떤 막 구찌랑 가방 이러고 막 달고 나오는 그 장면은 네네. 뭐예요? 그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한 직원? 그쵸. 리조트 직원인 네, 거예요? 리조트 직원이라고 리조트 생각해서. 주변을 맴도는 그냥 잡상인 아닐까요? 네. 잡상이. 맞아요. 아니면은 그 이제 섬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 다른 섬에 사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 리조트가 있는 걸 알고 여기 오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주니까 이제 와서 파는 게 아닐까.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그 자본가들이 그 아비게일한테 롤렉스랑 이런 거 다 네, 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맞아요. 손에 2개씩 차고 있는데 흑인분은 이제 아무렇지 않게 그거를 파는 막 롤렉스 이거 필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장면 떠오르니까 생각나는 게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말 장면에 대해서. 그 잡상인을 칼이 발견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달려가는 장면은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방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전 감독의 전 작품이 네네. 저스케어를 보고 왔는데 약간 변태 같아요. 그 소매치기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진짜로 제가 끊어서 봐야지 보일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그만큼 치밀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설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맞는 것 같은 게 네, 뭔가 맞아요. 그, 갑자기 맞는 것 같아요. 그 시계를 팔러 오는 장면을 굳이 넣었을까? 맞아요. 그냥 생각이- 웃음만을 위해서? 갑자기 칼이 맞아요. 뛸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상. 저도 너무 뜬금없어서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갑자기 그 장면이 왜 나왔을까? 그 무인도에 있던 사람들과 너무 대비되게 화려하고 막 가방 막 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사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갑자기 무인도에서 왜 나타날까? 그래서 아마 리조트가 있다는 신호를 첫 장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발견한 거를 보여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슬픔의 삼각형 전반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사사치 토파보았는데요. 이번 방송 유난히 얘기할 거리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영화 자체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영화라서 유독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앞서 예고했듯이 슬픔의 삼각형 영화 외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에서도 등장하긴 하지만 슬픔의 삼각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영화의 제목을 그냥 직관적으로 봤어요. 딱 봐도 그냥 인간 사회 계층에 대한 풍자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볼수록 삼각형이라는 게 암시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제는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라고 해서 그 보톡스로 간단하게 시술 가능한 미간 사이의 주름을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럼 다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삼각형이라는 것 자체가 저 역사 시간에 때 배웠듯이 막 삼각 구조 위에 상위 계층 조금 있고 계층적인. 중간 계층 많고 하위 계층 더 많고 이런 구조를 형상화를 하잖아요. 그거랑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미간까지
까지 해서 찌푸리게 되는 그런 현실 세계의 계층을 비판한 거 아닐까, 그렇게 지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다님이랑 비슷하게 이제 다들 많이 나온 얘기가 피라미드 구조의 그 사회 구조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 이제 사실 삼각형이라는 게 약간 원이나 사각형처럼 약간 완전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약간 불균형한 느낌인데 이제 한쪽으로 약간 예각이나 둔각으로 쏠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치우치기 좋은 도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삼각형의 구조가 이제 불균형을 불평등으로 확장시킨 게 이제 슬픔의 삼각형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코카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근데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사실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뭐 계층적이라고 해석해도 맞는 것 같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뭔가 그런 느낌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점에 있어서 잘 만든 영화가 아닐까. 방금 얘기하면서 든 생각인데 그 슬픔의 삼각형 미간 보면은 삼각형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모양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슬픔의 삼각형이 그래가지고 반대로 역삼각형 모양일 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다시 칼의 얼굴을 보니까 정삼각 이렇게 정으로 된 삼각형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배우 캐스팅을 잘했네. 아 잘했네요, 네. 잘했네요. 아니, 저는 그게 안 생기거든요. 생기나요 지금? 이거 안 방송에서- 생기는데요? 큐티님은 슬픔의 삼각형이 안 생기는 이 미간을 가지고 계세요. 사진 찍어서 썸네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썸네일로. 저는 한번. 별로 안 슬픈가 봐요. 아, 좋네요. 오히려 좋아요. 그러면 이어서 그 슬픔의 삼각형은 크루즈 위에서 일어나는 기생충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기생충을 안 봤어요. 음. 근데 이 영화를 이제 어머니와 같이 봤거든요. 근데 엄마는 기생충을 보셨는데 네.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기생충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했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기생충을 본 어머니께서 기생충이 조금 더 완전 극명하게 보이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는 약간 조금 가볍게 살짝 좀 귀엽게 튼 정도고 거기는 아예 이제 확 뒤바뀌어 버리는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고 기생충을 한번 볼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층적인 거 그 소재만 뭐 비슷하다고 느꼈지 나머지는 진짜 아예 다른 영화여가지고 일단 기생충은 이렇게 뭔가 수직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아무튼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되게 많이 연출을 했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솔직히 슬픔의 삼각형은 수직적이라기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선원실 뭔가 그 음식을 만드는 공간 그리고 청소부들이 자는 공간 이렇게 그냥 장소만 보여줘가지고 솔직히 기생충 생각은 딱히 안 났습니다. 저는 좀 났던 게 그 변기 역류하는 장면이나 약간 이런 게 아, 거의 비슷한 장면이라서 맞아요. 그 그 장면도 기생충 있죠. 느낌이 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아까 커카님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이 구조 자체는 기생충은 어쨌든 약간 수직적인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것도 거의 수직적으로 가는데 이제 슬픔의 삼각형 같은 거는 약간 좌우로 패닝하는 흔들리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소재 자체는 되게 비슷했던 것 같고 네. 저도 기생충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설국열차가 생각나기도 했어서 그냥 카메라의 수평 구조랑 수직 구조 약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또 아까 전에 큐티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카메라 기법도 잘 사용한 것 같아서 기생충이랑 설국열차가 계속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컷카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각 층마다 느껴지는 역할의 차이로부터 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심지어 그 슬픔의 삼각형이 완전한 오리지널한 영화는 또 아니라고 해요. 기생충뿐만 아니라 그 이탈리아 감독 리나 베르트 밀러의 코미디 영화 귀부인과 승무원이라는 영화에서도 아이디어를 빌려왔다고 해요. 그 이 영화에서는 그 항해를 즐기던 귀부인과 선원이 무인도에 표류하면서 일어나는 권력과 계급의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영화는 계속 표방하면서 발전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또 그거를 잘하는 감독이 되게 드물어가지고 그런 것도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슬픔의 삼각형이 황금종려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황금종려상 수상작 중에 점수가 가장 낮은 편이라고 해요. 당시 평론가들끼리도 호불호가 좀 갈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호불호가 갈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뭔가 그 대놓고 풍자해가지고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살짝 그 은연중에 나타난 풍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점수 매기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는 그냥 대놓고 하잖아요. 막 네네. 아 나 풍자할 거야 진짜 이렇게 맞아요, 해버리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처럼 재밌게 본 사람도 있고 또 제 친구는 되게 너무 이거를 대놓고 하니까 오히려 거부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다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풍자
이름부터 풍자 음. 느낌이 좀 강해서 원래 약간 광고도 계속 보여주면 짜증나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풍자도 자꾸 심하게 하면 약간 너무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불호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 그래도 작품성 하나는 진짜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큐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 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많이는 평등하다 이런 문구 등장하는 것부터 풍자의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근데 영화 자체가 풍자 하긴 하지만 비판보다는 그냥 풍자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간 사회 구조가 이렇게 불균형해 크크 어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 어쩔. 약간 너무 딥하지 않고 막 일부러 경각심을 주거나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풍자를 하는 것도 약간 블랙 코미디식으로 그냥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솔직히 저는 후보로가 왜 갈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챕터 2가 너무 비이상해서 싫다는 친구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게 챕터 2에서 너무 이게 급상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챕터 1이랑 3보다는 뭔가 조금 너무 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도 살짝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1에는 잘 몰랐는데 2를 겪고 나서 3을 보니까 좀 너무 잔잔해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조금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수상자 발표할 때 프레스에서 야유와 한우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였습니다. 네. 이번 벌써 두 번째 수상이시잖아요. 방금 정려상. 맞아요. 첫 번째가 이제 더 스퀘어라는 영화인데 그 작품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조금 더 저는 괜찮았던 것 같고 사실 그 작품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저도 한번 봐야겠는데요. 끝나고 봐야겠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좀 영화에 대해서 딥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질문 하나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화가 그 자본주의를 다루다 보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돈 얘기는 쿨하지 않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과연 돈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큐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확실히 돈 얘기하는 거는 약간 저한테 낯간지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저는 사실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한 번에 결제하고 다음 날에 돈 받을 때 소액이면 그냥 사실 안 받을 때도 있거든요. 막 2, 3만 원이면 안 받는다. 2, 3만 원 좀 크고 2, 3만 원이 어떻게 소액? 진성이랑 자주 만나려 했는데 몇천 원 이런 거면 아쉽. 사실 그냥 이거 보내줘 약간 이렇게 하기 맞죠. 모여가지고 안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질문이 뭐였죠 갑자기? 인생에서 돈이 인생에서 돈의 차지하는. 비중 지금 제가 안 쿨해 보일까 봐 약간 말을 계속 회피하고 있는데 쿨하지 않은데요? 쿨하지 저는 않은데?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는 한 33% 정도의 비중은 좀 차지하지 않을까. 이제 어느 정도 다 머니 땡이니까. 맞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하기 싫은 걸 안 해도 된다. 뭐라고 하셨냐면 백화점 주차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했는데 돈 많으신 분께서 그거 VIP 하면은 주차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돈이 많으면 하기 싫은 걸 안 해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되게 충격맞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 있는 정도의 재화를 가진다면 좀 큰 비중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돈보다 소중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죠? 사랑? 갑자기. 사랑 무새. 비웃는데요 너무?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코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뭔가 인생이라고 보면은 한 5할 정도 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은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그 사랑하려면 또 돈 필요하잖아요. 맞죠. 근데 뭔가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큰 비중을 차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그 예술가가 굶고 돈이 없을 때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술에서는 뭐 크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인생에서는 크게 해당된다. 5할 크네요. 맞네요. 저는 방금 코카님이 얘기한 거에 굉장히 반대합니다. 어? 예술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합니다. 일단. 미대. 제가 갑자기 미대 출신 미대를 다니는데 돈은 많아야 해요. 그래야지 많을수록 좋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다 행복이잖아요. 네네네. 행복은 돈에서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 부자들이 행복 지수를 측정한 그런 표를 한번 봤어요. 일정 수치가 지나면 행복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요. 근데 그 일정 수치에 달하기 전까지는 돈과 행복은 비례하다라는 와우.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 제 말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인생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 그렇죠. 근데 예술에 있어서는 돈 필요합니다. 이분은 지금 미대생이라서 비싸요, 저도 사실 비싸요. 저 미대생인데 진짜 살짝 반대인 게 이거 뭔가 너무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 같은 돈이 있다고 쳤을 때 능력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아닌 말이네요. 도구가 정말 중요해요. 도구가 많이 비싸긴 하죠. 그렇다면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슬픔의 삼각형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영화들 중에 단막극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연출 방식을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막극 형식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장단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품에서는 한 막이 끝나고 다른 막으로 넘어갈 때 집중이 좀 확 되는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좀 좋았다고 느껴졌는데 이번 차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궁금증이 야기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근데 아까 커커님이 말씀하셨듯이 2부가 너무 강렬하면 나머지 부가 좀 시시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또 있어서 이게 좀 장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고 저한테 뭔가 짧은 호흡을 선호하는. 그래서 이번에 한 2주 전인가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러 갔었는데 네. 너무 길어가지고 뭔가 솔직히 그때가 새벽이긴 했는데 한 2시간 40분 영화였거든요. 아, 길다. 근데 2시간을 자가지고 2시간을 보는 자시면 거 거의 아니에요? 안 본 거 아닌가요? 네, 안 봤어요. 원숭이들만 보다 끝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숭이가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 했는데 유인원이 이제 도구를 발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 보고 그냥 끝났어요. 그거 보고 눈 뜨니까 영화 끝나 있더라고요. 도구를 발견하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셨군요. 그게 또 새벽 3시 영화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늦게 보셨네. 많이 늦게 보셨네요. 그럼 큐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뭐였죠? 자꾸 질문이 새는데 그 챕터 집중. 얘기가 세트 연출 방식. 저도 그 과하지 않으면 좀 좋은 것 같고 제가 또 큐티 아닙니까? 그 쿠엔틴 타란티노를 줄여서 큐티인데 맞죠. 귀여워서 큐티가 저도. 아니시구나. 네.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에도 이제 이런 단막극 형식으로 되는 형식이 많이 쓰여가지고 이제 약간 만화책 읽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고 근데 그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거의 12장? 그러니까 10장인가 12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내조를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아니 대체 몇 장까지가 그러니까 저도 몇 장인지 정확히 모르고 봐가지고 솔직히 한 4장까지 봤을 때는 그래 재밌네 하다가 갑자기 10장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뭐니? 언제 끝나냐? 설마 24장까지는 가진 않겠지? 약간 24. 살짝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써야지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영화가 루즈해지는 거를 약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약간 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슬픔의 삼각형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해서 칸 영화제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슬픔의 삼각형 감독이 그 심사위원장을 맡는다는 점에서 칸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기대되는 작품이나 칸 영화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칸 영화제에서 그 한국 영화가 비경쟁 부분이긴 하지만 7개나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이 되게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송강호 배우님 주연의 거미집이 가장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상영하고 나서 8분이었나? 어쨌든 몇 분 동안 되게 기립박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또 송강호 배우님 8번째 칸 방문하시는 거라고 해서 그래서 제일 초점을 많이 받은 한국 배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가수 비비님이 맞아요. 이번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좀 흥미롭다고 느껴졌고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얼마나 배우를 잘 하실지. 맞아. 누구 동생 역할 한다고 전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송중기 동생 아닌가요? 그랬던 아닌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큐티님은 뭐 기대되는 작품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그 황금 종려상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네네. 일단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 황금 종려상이고 사실 저는 더스케어도 최근에 보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이제 슬픔의 삼각형은 뭔가 사회 구조적인 얘기를 주로 다뤘다면 이제 더스케어는 조금은 이제 휴머니즘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영화도 유트에서의 그 카메라처럼 촬영이 되게 좋고 그래서 그걸 꼭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칸 영화제에서 기대되는 작품 사실 어떤 영화가 후보에 올라는지 몰라가지고 거의 오늘인가 어제 확인했는데 그래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켄 로치 감독님의 디 올드 오크라는 영화가 후보에 올라가지고 켄 로치 감독님이 저랑 생일이 같으시거든요. 그렇구나. 영화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TMI였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켄 로치 감독님 워낙 거장이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S&S부터 해서 그 언더 더 스킨 맞아, 감독하셨던 맞아.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님 또 한 작품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대되는 작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황금 종려상 받은
감독님의 작품이 5개나 들어간대요. 수상 후보에. 그래서 전 누가 받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레에다 감독님도 맞아, 이번 하나 맞아요. 나오시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번 칸 영화도 재밌을 것 같은 수상 결과가. 그래서 그리고 그게 그 재밌네요. 캐롤 감독하셨던 그 토드 헤인즈 감독님도 메이 디셈버라는 작품으로 또 그것도 좀 기대돼요. 저는 뭐 칸 영화제 얘기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영화가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제 갑자기. 뜬금이 없긴 한데 그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그 뭐지 스코세지 감독님 영화 새로 나온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되게 호평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되게 기대됩니다. 오펜하이머 저도 완전 기대돼요. 8월 며칠에 개봉한다 했던 8월 것 같은데. 15일 날. 한참 제가 못 남았네요. 보고 가가지고 그걸. 맞다. 제가 7월 10 네,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슬픈 소식이니까 야. 그거는 궁금하시면은 큐티님께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편으로 써드릴게요. 네. 이미 요즘 인표 안 한대요. 그냥 핸드폰으로 한대요. 그래요? 인편을 인편 안 해요? 그냥 DM으로. 그 오펜하이머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진짜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하는데 진짜 그거는 극장에서 봐야 돼요.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재개봉 할 테니까 나중에 IMAX 그쵸. 특별 정보 이런 거 해서. 네, 오펜하이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갑자기 오펜하이머 얘기. 이렇게 2부에서는 영화 슬픔의 삼각형 마지막 챕터의 스토리와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요새 영화 좀 좋아한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영화인 슬픔의 삼각형을 패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요. 다양한 의견과 재치 있는 해석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 슬픔의 삼각형에 대해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기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영화 슬픔의 삼각형에 대한 본인의 최종 평과 함께 각자 별점을 매겨볼까요? 먼저 쿼카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8점 드렁크고요. 한 줄 평은 되게 뭐 짧은데 최근에 봤던 가장 재미있는 영화. 그 평점이에요? 너무 평점이 아니라 그냥 기로가 일기 아닌가요? 그 정도면. 사실 이게 너무 웅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좀 가벼운 것도 몇 개 있어야 네. 되니까. 그죠. 저 이런 식으로 살짝 지향하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다다님은 별점과 저는 6점 드렁크고요. 약간 비위가 좀 상했던 점을 좀 빼면 생각해볼 점이 많은 영화였다. 슬픔의 삼각형을 피고 영화를 본다면 유쾌한 블랙 코미디일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큐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영화 보고 나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왓챠피디아에 5점 만점에 아, 5점을 맞아요. 줬었는데 5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 영화지 하고 봤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5점이 아니고 거의 다 이제 평균이 4점 정도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높네요. 네. 저도 이제 근데 사람 감정이란 게 좀 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커카님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이제 드렁크 8점이고 이제 한 줄 평은 유람하던 삼각형이 균형을 잃을 때라고 했습니다. 와, 저에 비해서 너무 이제 웅장한. 그럼 저도 7점 줄지 8점 줄지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저도 8점 주고 싶고요. 그래서 한 줄 평은 사실 지구는 세모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슬픔의 삼각형 OST 중 가장 익숙한 OST인 것 같은데요. 이집티안 판타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신작 투파보기 슬픔의 삼각형 코너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포스터부터 강렬한 슬픔의 삼각형, 영화의 내용 또한 만만치 않게 강렬하고 독특한 자취를 남기고 가는 듯합니다. 초호와 유람선에서 무차별적인 구토를 하는 장면은 영화계에서 길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스웨덴 감독 루벤 웨스틀룬드는 인간의 부조리를 주제 삼아 꾸준히 영화를 탐구해온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슬픔의 삼각형 또한 자본주의와 계급사회, 또 그 안에 파묻힌 모순들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 적나라하게 고급스럽게 풍자한 블랙 코미디인 것 같습니다. 삼각형이 슬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또한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를 만난 것 같아 기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도 순도 높은 블랙 코미디를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바로 극장으로 달려가 슬픔의 삼각형을 관람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리고 비위가 정말 강한 게 아니시라면 감상할 때 팝콘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팽잉, 코카 큐티 다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Thank you.